3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과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중에서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개념 완전히 이해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고 나면 헷갈리는 게 앞에서 배웠던 부적 강화와 속어 처벌 이것과 이제 헷갈리게 돼요. 자,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앞에 개념이 확실히 잡히셨다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속어와 처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벌이라고 하는 거. 벌, 고등학교 때 많이 받아보셨나요? 요새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죠. 자, 속어 또는 처벌. 속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속어하기 위해서 처벌 또는 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교재에서. 자, 속어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중지함으로써 발생 빈도를 줄이거나 아예 없어지도록 하려는 것. 쥐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레버를 계속 누르는 행동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계속적으로 먹이가 영영 나오지 않는다면 언젠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레버를 누르는 행동은 없어질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강화물을 소거함으로써 행동을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처벌 또는 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벌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게 떠오르는 기억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체벌이 이제 금지가 된 세대여서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남녀공학을 특히 나와서 이제 남학생들이 체벌을 물론 여학생들도 받았는데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 하면 그 예비 소집일 날 남자애들이 복도에서 막 장난을 치면서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이 걔네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예비 소집일이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냥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렬로 쭉 세우더니 따귀를 5대씩 정말 세게 걔네들을 때리셨어요. 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복도에서 뛰었을까요? 안 뛰었겠죠. 절대 안 뛰었을 거예요. 자, 벌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은 아마 그 애들이 뛰는 행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고쳤을 거예요. 처벌, 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 뒤에 즉각적으로 벌칙, 불쾌한 또는 혐오스러운 자극을 주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다시 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처벌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특정 행동 뒤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결과를 표현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따귀 때리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긍정적이 아니고 바로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다시는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아주 즉각적인 효과를 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체벌이 되게 좋네. 이거는 교육 현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아주 단시간 내에 뛰지마 좋게 10번 얘기하고 20번 얘기해도 애들은 엄청 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못 쓰게 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체벌의 경우에는 혼나는 동안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지만 문제는 그 혼나는 과정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대신에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데요.
이 체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행동에 대한 수치감과 모멸감을 줌으로써 행동을 소거시키는 데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권장할 만한 사항이 못 되죠. 교육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것 말고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체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의미, 이 체벌도 사실은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하지만 더 이상 권장하지 않은 데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적 강화물과 우리가 지금 배운 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지금은 사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을 때가 있어요. 직접 이제 현장에서 실시를 해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생이 매일 지각을 해요. 저도 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지각을 하는 학생들은 매일 하고요. 안 하는 학생들은 항상 안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각하는 행동을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지각하면 벌금을 냅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벌금은 부적 강화물일까요? 처벌일까요? 자, 두 개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만약에 벌금을 내야 돼요. 늦으면 이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수업 미리 기다리고 절대 늦지 않으려고. 자,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부적 강화예요. 벌금은.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일찍 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늦지 말아야지. 절대 늦으면 안 돼. 라고 해서 딱딱딱딱 시간을 맞춰서요. 늦지 않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행동을 안 하는 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벌로 쓰였다고 우리가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부적 강화물과 벌도 있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수정하는데 어떤 행동을 수정하는데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부적 강화물로 작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금 동전 앞뒷면처럼 헷갈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행동을 소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느냐 또는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벌과 부적 강화가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제 우리가 목표는 결국 그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가르치고 나쁜 행동은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동주의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의의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와요. 강화 계획 또는 이제 스케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스케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쉽죠. 저는 특히 심리학 용어에서는 영어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혼동할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자, 이 강화 계획 스케줄이라는 것은 행동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강화할지를 계획을 세워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길게 말이 나오지만 크게 두 가지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강화 스케줄, 어떤 행동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연속 강화와 간헐 강화로 나뉘죠. 연속 강화는 어떤 거예요?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강화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G 스키너 박스라고 하면 레버 한 번 누르면 먹이 한 번 나오고 누를 때마다 먹이가 한 번씩 매번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헐 강화는 뭐겠어요? 누를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드문 나오죠. 한 번 누르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3번 눌렀더니 떨어질 때도 있고
5번 눌렀더니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3번에 1번,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자, 이렇게 2개 나누는데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어떠한 강화 스케줄이 행동을 가르치는데 가장 효과적일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 표로 정리가 이미 되어 있죠? 계속적 강화, 그러니까 연속 강화예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연속 강화와 간헐 강화, 간헐적 강화로 나뉘는데, 계속적 강화는 말씀드렸듯이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물을 주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간헐적 강화가 다시 간격 강화, 비율 강화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간격 강화가 고정이냐 유동이냐로 나뉘어지고, 비율 강화 또한 고정이냐 유동이냐로 나뉘어져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연속 강화 이렇게 쓰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연속 강화, 간헐 강화, 죄송합니다. 글씨 쓸 때마다 죄송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거를 다시 간격 강화, 비율 강화 이렇게 나뉘고, 자, 간격 강화 다시 고정 강화, 유동 강화, 비율 강화가 다시 고정 강화, 유동 강화로 나뉘어요. 이거는 못 쓰겠어요. 차마. 자, 이렇게 나눠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연속 강화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간헐 강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간격 강화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격 강화는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강화를 주는 거예요. 비율 강화는 횟수마다 강화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간격 강화, 시간마다 강화를 주는데 고정되어 있는 거. 이거는 어떤 경우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좀 유행이 지난 게임이기는 한데, 그 애니팡이었나요? 애니팡 게임 기억나시죠? 하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5분마다 한 번씩 하트가 나오죠. 이게 바로 간헐적 강화 중에서 간격 강화, 그 중에서 고정 강화예요. 그렇다면 간격 강화 중에 유동 강화, 변동, 유동, 변동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마다 강화를 주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마트에서 하는 타임 세일.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자꾸 가게 되죠. 마트 타임 세일 지금은 하려나? 이런 두근두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죠. 자, 비율 강화에서 고정 강화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횟수마다 강화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커피 전문점 가면 하나 시킬 때마다 도장 찍어주죠. 10개 모으면 커피 한 잔 무료로 마실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비율 강화 중에 고정 강화예요. 그러면 비율 강화에서 유동 강화, 변동 강화는 뭐겠어요? 복권, 로또 같은 거예요. 로또. 누군가는 되죠. 그런데 이 확률이 어때요? 차례를 기다리면 오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언젠간 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확률은 벼락을 2번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하던가요? 사실 아주 희박해요. 하지만 누군가 되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계속 사는 거예요. 몇 번 사서 될진 몰라요. 언젠간 되지만. 자, 이렇게 다양한 강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2, 1, 2, 3, 4, 5 5개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학습시키는데 효과적일까요? 어느 걸 것 같으세요? 바로
뭘까요? 비율 강화 중에 유동 강화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입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강화 같은 경우는 쥐만 해도 그래요.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와요. 맛있기 때문에 계속 누르지만 만족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더 이상 그 강화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사실 가장 방법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강화 스케줄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배웠어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이제 변별과 자극 일반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설명하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떤 행동이 특정 경우에만 강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자극이 제시될 때만 반응이 일어난다. 특정 자극이 제시될 때만 반응을 일으키는 학습이고요. 자극 일반화는 반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새로운 학자가 나옵니다. 반듀라의 학습,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반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 생동주의 학자들의 흐름을 보자면요. 사실 왓슨이 가장 인간을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애기 12명만 줘라 뭐든지 만들겠다 뭐 이런 접근을 하잖아요. 가장 인간을 단순하고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동 관찰 가능한 영역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스키너 같은 경우는 인지라는 개념을 넣는 거죠. 그 중간에 행동을 강화할 수 있고 소거할 수 있고 인간의 판단 능력을 더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하죠. 반듀라 같은 경우가 가장 인간에 대한 가능성과 그 안에 판단되는 정서 같은 것들을 고려한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란 사회학습 이론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학습 과정이 보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형성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모방하는 결과로 발생한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기존의 행동 이론과 같이 행동과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지에 대한 개념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행동이론, 그 다음에 인지이론이 나오는 순서가 맞아요 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행동주의에서 조금 더 발전한 개념이 사실 인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초기 행동주의의 기본 가정에서 벗어나서 개인과 행동 그리고 환경 간의 상호성으로 보는 양방향성을 가정해요. 초기 행동주의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학습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학습한다 라고 반듀라가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모방,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학습은 경험에 의해서 생겨지는 행동의 변화인데 관찰학습 또는 대리학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죠. 즉,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야. 행동주의로는 내가 직접 경험한 과정을 통해서 행동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회학습 이론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겪지 않은 일이라도 내가 관찰하고 있는 어떤 모델이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대리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반듀라가 이야기한 보보 인형 실험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보보 인형은 우리나라 인형으로 보자면 뭐 오뚜기 인형 뭐 태권도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팡팡 치면 계속 일어나는 그 풍선 인형 같은 것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한 실험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이들의 편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와인잔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 봤습니다. 아이들은 TV에 대해 어른들과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곧 볼 수 있습니다. 동건아, 이 네모 상자를 이렇게 엎으면은 주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엎어져. 어떻게 된다고? 엎어져. 엎어져요? 쏟아져요. 흘려요. 흘려요. 아이들은 TV 안에 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V를 기울이면 와인도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긴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 이 반듀라의 보보 실험을 우리나라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현대 방식으로 재현한 실험인데요.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그 대중매체가 과연 아이들에게 공격성을 가르치느냐, 공격 행동을 강화시키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동학 분야에서는 많이 80년대부터 나오고 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 좀 비판이 생기기는 했어요. 이렇게 단순히 게임을 본다고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뭐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따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양한 변인을 무시한 상태에서 오로지 대중매체에게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사고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일어나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보보인형 실험에서 보시다시피 특히나 연령이 어린 아동일수록 눈에 보이는 대중매체가 실제라고 믿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죠. 이것은 나이가 어린일수록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여러분 때는 그게 유행이었나요?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그 코미디언들이 유행어를 이야기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열광하면서 따라하는 반면에 어른들은 그런 행동을 카피하는 것을 시큰둥해하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들 연령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내용 같은 것들을 웃기다는 이유만으로 방송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입증이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이 보보인형 실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반드라가 이해하는 관찰 학습의 과정을 4단계 정도로 나누어 보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주의 과정, 두 번째가 파지 과정, 세 번째가 운동 재현 과정, 그리고 네 번째가 동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과정 첫 번째, 이것은 유기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모델이 하는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주의 과정에서 관찰해요. 두 번째, 자, 모델의 행동을 회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찰자가 행하는 행위를 이제 파지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운동 재현 과정은 본인이 이 행동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행동해 보는 거죠. 네 번째는 동기 과정이라고 해서 모방된 행동이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행동이 학습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또 하나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달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라가 이제 후기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자아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자아 효능감이라는 것은 뭐 자존감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는 개념인데요. 자기 효능감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기술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요.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는 상관이 없죠. 자아 효능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잖아요. 전교 2등인데 1등 못한다고 극단적인 행위를 취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전교 2등이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해? 라고 하지만 사실 객관적인 능력평가는 사실 중요치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아 효능감이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호감적 평가를 하는 하나의 특성이에요. 자존감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나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라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자기 효능감은 약간은 다른 분야죠. 나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유능감이랑 조금 더 연결이 되죠. 자,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 볼게요. 행동주의 이론이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어떠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질 것인가. 자, 행동주의 이론은요. 정신 내적인 갈등에서 외형적인 행동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영향을 주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였죠?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의 행동을 강화할 수도 있고 소거할 수도 있었어요. 즉,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고쳐주고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의 중독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행동주의로는 상당히 큰 의의를 가지죠. 자, 그래서 행동주의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치료 개념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이완훈련이나 체계적 둔감법 이런 것들. 체계적 둔감법 이런 치료 파트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거라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는데요. 시간이 다 설명할 시간 아니에요. 타임아웃 같은 건 다들 아시죠? 어떤 아이가 공격 행동을 해요. 그러면 잠깐 타임아웃 시키라는 거죠. 생각하는 의자. 해보셨죠? 유치원 때. 생각하는 의자가 바로 타임아웃이에요. 때려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떨어진 의자에 그 행동을 멈추게 해서 앉은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타임아웃. 이러한 이완훈련, 체계적 둔감화 이런 것들이 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온 이러한 치료 기법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의 인지주의를 결합해서 백이라든지 앨리스라든지 이런 인지주의 학자들이요. 우울증 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효능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치료 방법들을 개발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파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집단 상담 시간이나 아니면 가족치료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제를 내드릴 텐데요.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 아까 배우셨던 스키너 박스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어떤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내가 행동을 제대로 한번 학습하겠다. 나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습관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행동, 운동을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혹시 흡연을 하는 사람이면 담배를 끊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또는 벌 이 세 가지 각각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세요.